이란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름길이 막히고 물가가 치솟고 공장이 멈추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러시아가 한국을 대놓고 협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름을 갖다 바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7,000톤의 나프타,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 석유 원료인데요. 이게 어제 우리 한국에 조용히 도착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름 장사가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모두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보낸 기름과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푸틴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을 찍었는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러시아 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급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으름장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을 실은 배가 입항한 겁니다. 앞에서는 주먹을 치켜들고 뒤에서는 기름을 밀어넣은 꼴이죠. 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긴 걸까요? 이걸 풀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물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155mm 포탄입니다. 쉽게 말해 대포에 넣고 쏘는 커다란 탄환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이 포탄이 전장에서 밥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발씩 사라지거든요. 문제는 이걸 전쟁터에서 쓰는 속도만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 미국이 급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전장의 소모 속도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해서 유럽 대륙 전체를 합쳐도 연간 30만 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딱 한 나라, 포탄 공장의 불을 한 번도 꺼본 적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넘게 대치해 온 나라이다 보니 풍산이나 한화 같은 방산기업들이 쉬지 않고 포탄을 만들어 왔습니다. 쌓아둔 양만 3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전시에는 1년에 최대 150만 발까지 찍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1년 걸려 만드는 양을 한국은 석 달이면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 능력을 써먹고 있었습니다. 군사용어로 백필, 쉽게 말해 빈자리 채우기입니다. 자기네가 비축해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새 포탄으로 든든하게 채우는 방식이죠. 한국은 미국에 포탄을 판매했을 뿐이지만 그 포탄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조차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판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돌면서 깜짝 외교를 펼쳤는데요. 제안이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4년 동안 싸우면서 쌓은 드론 방어 기술을 통째로 드릴게요. 대신 우리한테 부족한 방공 미사일 좀 주세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 200여 명이 이미 중동 5개국에 파견된 상태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방위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무기가 곧 외교 카드인 시대가 된 겁니다. 젤렌스키는 드론 기술로 중동의 문을 열었고 한국의 포탄은 미국과 유럽이 급하게 손을 벌리는 물건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한국을 찍어서 협박한 핵심 배경이 바로 이 포탄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뛰어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긴 판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저 협박은 여유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을 어떻게든 멈춰야 하는 다급함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급한 러시아가 왜 한국에 기름을 보냈을까요? 그 답은 엉뚱하게도 지구 반대편 중동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죠. 이란은 보복하기 위해 전 세계 기름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막히니까 기름값이 뛰고 공장이 서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각국의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인데 기름길이 막히니까
자기네 물가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인데 이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유권자들이 주유소에서 분노하면 그게 곧바로 투표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걸어잠근 러시아 제재를 스스로 풀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만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사도 된다. 세계 패권국이 자기가 만든 규칙에 스스로 구멍을 뚫은 겁니다. 다음은 이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못하고 발이 묶인 배가 무려 3,200척이 넘자 이란이 배한 척당 30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장된 바닷길입니다. 통행료를 걷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4개 국가는 결국 통행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갇혀있는 배 3,200척이 다 통과하면 이라는 앉은 자리에서 10조 원에 가까운 전쟁 자금을 챙기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중재국들의 속사정은 간단합니다. 명분보다 기름이 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최대 수혜자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사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서방 제재에 눌려서 올해 1월 에너지 판매 수입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우라류 가격을 배럴당 59달러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 밑으로 떨어져서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전 세계가 러시아 기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배럴당 52달러 하던 우라류가 한 달 만에 90달러를 넘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전쟁 덕분에 하루에 약 2,2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이면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 러시아의 전쟁 금고로 들어가는 셈이죠.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을 치느라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방공 미사일을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이 알아서 제재도 풀어주고 무기도 딴 데로 빼주고 기름값까지 올려주는 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자기 규칙을 깨고 이슬람 국가들은 해협을 열려고 불법 통행료를 묵인하고 러시아는 이 난장판에서 조용히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어줬으니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석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름이 있고 가볍고 깨끗한 기름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무거운 걸 중지류, 가벼운 걸 경지류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은 끈적끈적한 중지류입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 끈적끈적한 중동 기름을 정제하는 데 맞춰서 설비를 깔아왔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는 성질이 다릅니다. 중동 기름과 무게도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다. 물론 전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섞어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중동 기름에 딱 맞춰놓은 공장에 갑자기 다른 기름을 넣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품질 검증도 어렵고 결제 방식까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유업계는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대체 뭘 가져온 걸까요? 여기서 나프타가 등장합니다. 나프타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원료인데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합성섬유,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원유와 나프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원유는 정유 공장의 설비에 맞아야 쓸 수 있지만 나프타는 이미 가공된 상태라 설비 호환 문제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러시아산이든 중동산이든 나프타는 나프타예요. 석유화학 공장 입장에서는 어디서 왔든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 건 이런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러시아 원유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한테 진짜 급한 나프타만 쏙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왜 나프타가 이렇게까지 급했을까요?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해외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수입량의 77%가 중동에서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협이 막혔으니 나프타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나프타 재고가 열하루에서 15세치밖에 안 됐습니다. 원유는 약 60일치를 비축해두고 있는데 나프타는 그 4분의 1 수준이에요. 기름은 좀 버틸 수 있는데 플라스틱 원료는 당장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격도 미쳐 날뛰었습니다. 나프타 값이 열흘 만에 26%나 뛰었어요. 이 원가 폭등은 고스란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커피 사면서 받는 플라스틱 컵, 배달 음식 담기는 용기, 아이 기저귀, 쓰레기 버릴 때 쓰는 종량제 봉투, 이게 다 나프타에서 시작합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을 못 만들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을 못 만들고, 플라스틱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멈춥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다른 물건 사셔야 봉투 한 장 드립니다 라는 안내가 붙었어요.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 한 장을 사려고 새벽부터 편의점을 도는 나라, 이게 2016년 3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도 하나둘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나프타가 들어오지 않은 이 공장을 풀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비닐, 플라스틱 업체들은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중소제조업체들은 2, 3개월 안에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충남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배한척이 조용히 입항했습니다. LG화학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이 약 400만 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3, 4일 쓸 분량밖에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나프타 한 방울이 도착하기까지 물밑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보통 국제 거래는 달러로 합니다. 그런데 달러로 결제하면 반드시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해요. 미국 은행을 거치는 순간 한국 기업이 제재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프타가 급해도 기업들이 선뜻 손을 못 내밀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었습니다.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면 괜찮은 거냐? 미국 재무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루블화 등 다른 통화로 결제하라. 그러면 2차 제재는 걸지 않겠다. 쉽게 말해 미국이 우리 은행만 안 거치면 못 본 척 해주겠다는 뜻이었죠. 이 확인을 받자마자 LG화학이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중개 딜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루블화로 대금을 치르고 나프타를 실은 배를 대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나프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완화 조치의 기한이 4월 11일까지입니다. 불과 이 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번 27,000톤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며칠치에 불과하지만 중동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새로운 공급 경로를 뚫어냈다는 첫 번째 사례가 됐으니까요. 다른 기업들도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러시아가 한국을 협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면 보복하겠다. 그런데 동시에 러시아산 나프타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한국에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보내라. 나토는 회원국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 무기를 사고 그걸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북한이 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가 그 보복으로 북한에 더 많은 군사 기술을 넘길 수 있어요. 한반도 안보가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협박이 역설적으로 방패가 됩니다. 미국이 무기 보내라고 압박할 때마다 한국은 러시아의 협박을 꺼내들 수 있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러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변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보냅니까? 러시아의 으름장이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 셈이죠. 이런 실리 외교를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를 보세요. 인도는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예요. 그런데 뒤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여서 자기네 정유 공장에서 가공한 다음 비싸게 되팔고 있습니다. 미국 편이면서 러시아 기름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졌지만 인도는 우리 국민 먹여 살리는 게 먼저라며 꿈쩍도 안 했어요.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러시아의 협박을 외교적 구실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산 나프타로 산업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혹시 조만간 전쟁이 끝나서 호르무즈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두바이 앞바다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실은 쿠웨이트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이란의 발전소와 유전을 초토화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해협이 닫힌 채로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이 언제 정상화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도록 허가한 기간인 4월 1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선택일 겁니다. 트럼프가 육아 폭등으로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거래 가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공장 중단 사태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다시 나프타 거래를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공장이 중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더라도 중동에서 나프타를 실은 배가 한국에 도착하려면 약 2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된다고 해도 4월 11일부터 4월 말까지는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가 에너지 비상입니다.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기름을 아끼려고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태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해서 자국 유조선만이라도 해협을 통과시키는 별도 딜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은 나프타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 협박하던 러시아가 기름을 보내고 동맹인 미국이 자기 규칙을 스스로 깨고 국제법을 지켜야 할 나라들이 불법 통행료를 묵인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박을 방패로 바꾸고 제재의 틈 사이에서 나프타를 끌어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죠. 사실 나프타뿐만 아니라 원유, 헬륨, LNG까지 아직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특정 지역 하나에 목줄을 맡기고 있는 한 이런 위기는 반드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대국 전쟁의 여파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최선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